이제 읽었던 21일 치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연파, 인상의 열전, 전단 열전, 노중련, 추양 열전, 구론, 가생 열전, 여부위 열전, 자기의 열전, 이사 열전, 몽념 열전, 장이, 진여 열전, 위표, 맹월 열전, 경포 열전, 회의무 열전, 한신, 노감 열전, 전담 열전, 번, 역 등 관열전, 장승상 열전, 역생, 육구 열전, 부글괴, 성 열전, 유경, 픽손, 통 열전, 제보, 남포 열전, 원앙, 조조 열전, 장석지, 풍당 열전, 만석, 장숙, 전숙 열전, 편적, 창공 열전, 오왕이, 위기, 무한이 열전, 한장유 열전, 이장군 열전, 흉노 열전, 위장군 표기 열전, 평진의 주보 열전, 당월 열전, 동열 열전, 조선 열전, 서남이 열전, 사마삼류 열전, 회남, 현상 열전, 순리 열전, 급정 열전, 유리 열전, 흥리 열전, 대원 열전, 유협 열전, 유행 열전, 골제 열전, 일자 열전, 귀책 열전, 화식 열전, 태사공 자서. 어때? 어마어마하게 많지? 열전의 이름은 대부분 그 열전 안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을 따서 붙였어. 대기는 사람 이름이지만 간혹 간직 이름을 쓴 경우도 있어. 한 열전 안에는 보통 10명 내외의 인물이 나오지만 중리 제자 열전에는 공자의 제자가 77명이 나오고 유효 열전에는 유학자 53명이 나오기도 해. 또한 성격이 비슷한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인물들을 서로 비교하기도 해. 주 인물의 이름을 따지 않고 열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역할, 성격, 직업 등을 열전의 이름으로 삼은 경우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야. 자기 열전, 순리 열전, 유림 열전, 흥리 열전, 유협 열전, 영릉 열전, 골계 열전, 일자 열전, 귀책 열전, 화석 열전. 자기는 말 안 해도 알 거고, 순리는 법을 진행하되 양면을 잘 보호하는 관리, 흥리는 법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집행하는 관리, 여행은 왕의 현관이나 외척들, 골계는 우스갯소리꾼, 일자와 기책 점쟁이고, 화식은 상업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야. 남은 열전에서 서남이 열전까지의 사편에는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 태사공 자서. 태사공이 자서 전이란 뜻으로 사마천 자신의 전기야. 여기에는 자신의 집안 이야기, 역사가가 되기 위한 정보 과정과 또 사기를 쓰게 된 동기와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들여야 돼. 사기 130편에 대한 간단한 해설 등이 나와 있어서 사기 전체의 서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사기가 어떤 책인지 좀 이해가 되지? 어째 확실하게 한 교양 업글된 것 같지? 그래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알았어. 그럼 내일 또 만나기로 하지 뭐. 사마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늙을 사이 열전에 푹 빠졌나 보다.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는 걸 보니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거야. 자신이 세운 인생을 목표를 위해 죽은 것보다 더한 굴욕을 견딘 한 인물의 이야기거든. 누구냐고 바로 사기를 지은 사마천이요. 사마천은 언제 태어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다만 기원전 135년이나 145년쯤 짐작할 뿐이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 건 당연하다 생각되지만 그래도 사마천은 역사가인데 자기가 관한 역사도 자세히 남겨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 너희들도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적어뒀다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니? 혹시 알아? 죽고 나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너희들의 전기를 쓰려고 할지 일기장에 남기는 것도 괜찮겠지. 사마천은 기원전 1세기 중반쯤에 지금의 중국 서성 한성현의 근처에서 태어나서 가까이에는 용문이라는 황하의 나루터가 있었는데 등용문이라는 유명한 전설이 만들어진 곳이야. 황하는 중국에서 가장 큰 양치강이 중국 땅이 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제일 길고 풍요로운 강이었어. 중국인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중국 문명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곳이지. 황하의 물살이 근처에 오면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유명 부분이 협곡으로 돼 있어서 그렇대. 그래서 제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오르기는 정말 힘들었는데 어려움을 뚫고 일단 달 물고기는 용으로 변해다나봐. 여기에는 생긴 말이 바로 등용문이야. 등용문 처음 듣는데요. 물고기가 용문을 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출세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쓰는 말이지.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은 용문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어. 그는 조상들이 대대로 주나라 왕실의 태사를 지냈었다는 사실을 언제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태사란 천문 관측과 역사 기록을 담당하던 관리를 말해. 천문을 담당하는 일은 땅을 다스리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란다. 천문 관측이 해, 달, 별 같은 전체 관찰하고 달력한 편찬하는 일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옛날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체 사이의 질서를 그대로 땅에 옮겨놓은 것이 바로 사람의 질서, 즉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의 변화를 잘 알아야 인간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겼는데 사마담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만큼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는 태사에 중요하다고 여긴 거지. 천문을 담당하는 태사는 역시 기록까지 책임지게 되었어. 사마담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조상들의 학문을 계승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어. 스승을 찾아 천문에 대해 배우고 노장 사상이나 주력 같은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는 시효 사상에 대해서도 공부했어. 사마천이 6살 때는
우주의 부름을 받아 사마담은 태사령이란 간직을 얻었어. 사마담은 조상이 하던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는 감격에 열심히 태사령의 일을 감당했어.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당시 태사령의 임무는 새 달력을 만들고 나라에 제사하는 왕실의 결혼식 등을 위해 좋은 날을 선택하고 그 해의 자연재해를 기록하는 일 같은 약간은 단순한 일이었거든. 천문 관측이란 세상을 다스리는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마담은 달력이나 만들고 행사날을 잡는 일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야. 나는 태사다. 지금의 주어진 일만 한다면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얌전이가 뭐가 다르겠어. 그래서 사마담은 역사를 쓰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어. 역사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논문을 쓰는 한편 아들인 천의 교육에도 신경을 썼어. 요즘 말에 거의 바짓바람 수준이라고 할까? 하긴 난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학문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기도 했어. 10살 때 이미 구문을 외울 정도였으니까. 할머니랑 오래된 옛날 문자를 쓰여진 책을 말하는데 10살짜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고 해. 신동이 따로 없었던 셈이지. 천의 나이 8세가 되자 아버지는 당시의 대유학자 동증서를 제자로 아들을 들여보냈어. 유학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연을 중시하는 노장 사상에 더 익숙한 사마담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출신 학문인 유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마음먹은 거야. 무제가 유고를 국교로 심으면서 유학이 요구하는 모든 학문의 기본이다. 그때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유학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되었어. 관리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유학을 공부해야 했고 왕이나 관리가 통치할 때도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야 했어. 유학이 중국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지. 동중서는 그냥 중국의 전통을 세우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야.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교사, 수학 등을 배우는 것처럼 신석영, 춘수 같은 유교의 경전들을 과목으로 만들고 각 경전을 가르치는 박사를 두어 인재를 기르도록 무지하게 권위한 사람이 바로 동중서였거든. 동중서는 사마천이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딱 알맞은 스승이었던 거지. 동중서는 여러 유교 경전 중에서 특히 춘수를 중요하게 여겼어. 춘추? 어디서 많이 듣던 책인데 일정에서 들었잖아. 그 모든 것들이 옛날 사기를 쓰는 중요한 물건이 되었으니 젊어서 고생한 서서도 하는 말이 딱 들어 맞다고나 할까? 여기는 돈 제가 할래요. 엥? 여행에서 돌아오는 얼마 되지 않아 사마천은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황제를 호위하는 낭중이란 직책이었어. 별로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늘 황제의 곁에 있어 황제의 눈에 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노리는 자리였어. 남중은 아주 높은 관리이거나 무자인 아버지를 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던 자리였지만 돈이 모자라 나도
적어줘. 마침 무제 때에 민족에 따라 관리를 뽑는 제도가 생겨 덕분에 사마천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실력으로 당당히 모두가 부러워하는 관직에 오른 사마천 황제 바로 곁에서 호위하는 젊은 엘리트. 더구나 자신이 모시는 황제는 하늘이 낸 성인이라는 말까지 듣는 무지였으니 아마 이 무렵 사마천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정도가 아니었을까? 남중이 되어 황제를 모시어온 지도원 12년 사마천의 나이 35살이 된 때였어. 황제의 명령으로 새로 중국 땅이 된 서남부 지역을 사찰을 돌아다니는 사마천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버지는 천지 신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황제를 모시고 해산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병이 나서 중간에 남게 된 거였어. 죽음을 앞에 둔 사마담이 한 걸음 달려온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유언하던 장면은 인터넷에서 얘기했지. 사마담은 30년 가까이 태사령에 있으면서 수많은 제사를 준비해 왔어. 특히 무지는 명산에서 제내는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 더구나 태산에서 드리려는 제사는 그동안의 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 무지가 왕위에 오른 지도 어느덧 30년이 지나자 혼란스럽던 국내와 주변국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 무지는 진은상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일찍부터 품었던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 대군을 거느리고 태산을 향해 출발했어. 그러나 사마담은 갑자기 병이 나서 중간에 행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거야. 이것이 진정 운명인 것인가? 라는 한탄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야. 사마담에게는 다른 안타까운 문제가 또 있었어.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진정한 태사의 역할, 즉 역사책을 쓰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거야. 역사책. 그래서 아들에게 자기의 뒤를 꼭 태사가 되고 역사책을 완성해 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 큰 효란, 이름을 후세에 떨쳐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사마천아 아버지의 유언은 잠시도 잊지 않았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남중의 지회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책을 준비하고 쓸 시간이 전혀 없었어. 사마담이 세상을 떠난 3년 후 사마천이 38살의 나이로 태사령이 되었어. 그는 태사령이 되어 태초력이라는 달력을 만드는 일에 참여를 했어. 이것으로 만족부터 사마천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들일 역사를 쓰기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가서 태사령이란 자리는 왕실의 도서관이나 공중의 공식 문서들을 쉽게 볼 수 있었거든. 많은 자료가 필요해. 물론 사마담이 모아놓은 자료와 사마천이 천하를 돌면서 수집한 자료들과 현지의 노인들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들도 있었어. 이 모든 것들이 역사책의 자료로서 차곡차곡 모여졌어. 하지만 중간에 쓰여진 산더미 같은 재료를 앞에 두고 틈나는 대로 그 일에 매달려 봤지만 나라 일을 하면서 하는 일이라 성과도 없이 시간만 후딱후딱 지나갔어. 그러다 태사령이 된 지 9년쯤 되던 사마천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바꾸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어. 이릉사건이라는 거야. 이릉은 흉노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의 손자였어. 흉노종 진나라, 한나라 치대의 중과 북쪽에 살면서 중국과 끊임없이 다투던 유족 민족이야.
한 무지 때에 일어난 많은 전쟁이 바로 이 흉노족과의 싸움이었지. 이강 장군은 흉노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면서 여러 차례 나라의 공을 세웠음에도 항상 겸손하고 특히 부하들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던 장군이었어. 사마천이 자기 이름을 처음 만난 것은 남쪽이라는 근무하는 젊은 시절이었는데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 글쓰기 좋아하는 자신과는 달리 유명한 집안 출신이면서 무인의 기질이 갖춘 이름이었으니 같이 어울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지. 사마천은 이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 무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못지 않은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그 이름을 전쟁에서 피하고 흉노에게 사로잡은 일이 일어났어. 한 무제 때에 일어난 많은 전쟁이 바로 이 흉노족과 싸움이었지. 이강 장군은 흉노족과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면서 여러 차례 나라의 공을 세웠음에도 항상 겸손하고 특히 부하들을 사랑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장군이었어. 사마천이 이름을 처음 만난 것은 낭중에서 근무하던 젊은 시절이었는데 함께 술자리를 한다거나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여기 아니구나. 이름은 보병 5,000명이 이끌고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갔지만 결국 흉노의 주력 기마병 3만 명에 막혀 붙잡혀버린 거야. 흉노족과 유목 민족으로 태어날 때부터 말과 함께 사는 사람이 군대도 당연히 기마병에도 말을 타고 전쟁하는 기술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그런 흉노를 상대로 이릉을 보병으로 끌고 왔으니 이릉을 패배했다는 소식에 한 나라 신하들은 앞 다투어 이릉을 비난하기 시작했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릉은 적진을 뚫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 폐하 만세 외치던 신하들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본 사마천은 큰 충격을 받았어. 임금의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봐 하나같이 임금의 눈치만 살피면서 이릉을 욕하는 신하들이 황당하게 짝이 없었던 거지. 이릉을 사람 됨됨이를 보아 결코 항복하고 싶어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도 말이야. 사마천은 무죄가 자기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이릉은 나라가 위급할 때 그대 생각은 어떻고 자기 한 몸을 돌보지 않고 달려나갔으니 정말 기특한 일 아닙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작전으로 신속하게 저의 최전방을 격파했으니 또한 대단한 일 아닙니까? 화살도 떨어지고 구원병도 없이 상태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웠으나 숫자가 부족하여 이기지 못할 것일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적에게 사로잡혔으나 언젠가는 다시 기회를 얻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에 졌다는 소식에 화가 나있던 무제는 이릉을 감싸는 사마천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 사마천은 그 길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그런데 엄청 덮친 격으로 나쁜 소식이 날아들었어. 흉노에게 사로잡히는 이름은 한나라와 싸우기 위해 흉노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그 소문을 나중에야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던 당시 무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이릉은 가족을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고 이릉을 변호했던 사마천에게도 사형 청구가 내려졌어.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돈 50만 전을 내는 것. 다른 하나는 궁형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 궁형은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는 형벌이야. 사람들은 죽을지 살지를 선택해야 했어. 그거는 부잣집 충신도 아닌 사무총이 50만 진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어. 순리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무총은 죽을 수도 없었어. 아니, 죽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어.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부모를 소망 역사책을 쓰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거든. 그렇다면 나머지 개론 궁형을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상처 부위의 통증과 염증 때문에 생명을 위태롭기도 하지만 살아남는다 하여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신세가 되는 궁형이었거든.